안녕하세요. 지드넷 코리아 남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최근 지드넷 코리아에서 조현병 재담회를 주최했습니다. 김현근 기자가 다녀오시는데요. 실제 조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드넷 코리아에서 헬스케어 팀 소속이고요. 김양균 의학 기자라고 합니다. 다녀오신 조현병 자담회 취지랑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저희 지디넷이 주최해서 만들어진 좌담회고요. 조현병 당사자 2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사까지, 그리고 가족들, 가족협의회에 있는 그 당직자까지 같이 나와서 했었던 거고요. 그 주제는 정신장애인 편견을 넘어 당당히란 제목의 주제였고. 근데 그런 걸 또 하시게 된 뭐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의학 기자로 하고 있는 지가 6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정신과에는 폐쇄병동이라고 말하는 보호병동이 있고, 그 안에는 환자들이 있고, 환자들의 사례들이 계속 오고, 20년 전에 내가 이런 폭행을 당했다부터 해서 그런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환자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이상하고 왜 이렇지? 라고 관심을 갖게 돼서 정신장애인 어떤 권익 개선에 대한 어떤 활동을,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도 정신장애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상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책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신장애는 다층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놓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굵직한 기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병의 정신의학적인 어떤 정의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각, 망상, 그다음에 뭐 행동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100명 중에 1명꼴, 근데 사실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에요. 오히려 당뇨나 고혈압보다도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발병 시기가 이릅니다. 10대 때, 사춘기 때 많이 발병하고요. 20대 때 이제 발병을 했다라고 인지하는 거는 사실 사춘기 때 우리가 사춘기병, 뭐 중2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조현병일 수 있다라고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대에 많이 발병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다가 20대의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뭐 헤어졌다든지 군대에 가서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이죠. 조현병은,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병입니다.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뭐 코로나19, 그 다음에 뭐 당뇨병,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조기 발견할수록 더욱 좋고요. 그리고 제때 치료가 들어올수록 이제 사회 복귀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아닐 거야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해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현병은 이제 증세 자체가 일단 단어 자체로 좀 자극성이 되게 심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라 해서 네네. 조현병으로 바뀐 거예요. 네, 정신분열이라는 용어가, 그다음에 시대를 막론하고 터부시되는 말들이 단어들이 몇 가지, 개념들이 대부분 좀 공포스러움, 기괴함으로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인간의 경험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막연한 좀 공포와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간혹 이제 신문이나 뉴스로 전해지는 이제 강력범죄들의 이 피의자가 조현병 이력이 있다라는 걸가 이제 또 편견으로 쌓이면서 조현병 당사자들 또는 더 크게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복귀에 좀 어려움이 있죠. 이들이 처한 어떤 가혹한 환경 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뭔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어떤 공동체 구성원이잖아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 이 사람은 어떻고, 영화에서는 좋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죠. 개인의 어떤 특성을 일반화해서 조현병 당사자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지 않지만 모든 조현병 당사자들은 착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
어떤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극대화하고 이상하게 형상화한 거는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 차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경증이신 분들은 네. 잘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하긴 해가지고요. 이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증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조현병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지속하는 경우, 고혈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혈압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그렇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심각할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어이구 뭐 술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조현병 그렇지 않다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인 거죠. 경증이고 중증이다라는 분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얼마나 관리를 잘 받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 진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던데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제가 조현병 당사자들을 만나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버세요를 여쭤봐요. 대부분의 경우는 50만 원, 막 아예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럼 뭐 하세요? 집에 그냥 있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 진출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법으로 이 직종에는 정신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놓은 법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자체별로 조례들도 많아요. 이걸 잘 모르세요. 근데 몰랐어요. 그런 질환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만 그래요. 운전면허를 따서 시험 공부해서 따려고 했더니 정신 장애가 있으면 딸 수 없다. 근데 거기서 좌절을 하는 거죠. 나는 운전면허조차도 딸 수 없는가? 왜 이들이 사회 진출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질환의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이들이 이제 오랜 장시간 집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파트타임 잡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무직이 맞지 않고 유튜버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콘텐츠를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직업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이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실정인 거죠. 네. 물론 제가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이잖아요. 기초 수급자로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로활동을 하는 순간 수급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어떤 공공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일자리들도 숙련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그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는 싹 없어지고 되게 저임금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되죠. 이들이 버는 돈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돈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2등 국민처럼 취급되어 가고 있다. 단지 이들은 환자인데 근데 그거에 작용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스티그마, 사회적 낙인이라고 생각해요. 복지와 의료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쉽게 생각, 이런 사람들 배제시키고 딴 데 모아둬야 돼. 근데 그런 식의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어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양지로 올라와서 더 이제 좋은 치료와 사회 복귀를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너무 무서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동네 아파트에 정신장애 사람이 집값 떨어진다. 나가달라 라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뉴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일 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해고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편견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네. 편견의 문제로 돌아오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 올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의 사각지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좀 부장님께서 좀 이런 방향을 좀 어떻게 해야지 좀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할 만한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이제 기존의 정신 관련된 법이 정말 오랜만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 법의 요지라는 것은 강제 입원 조항을 폐지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에 포함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역의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우리가 인프라를 늘리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법의 요지였고 실제로 관련 인프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인프라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인프라를 왜 인프라가 부족하느냐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으면 되는데 그 지을 경우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쵸. 우리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 옆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그걸 반길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편견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저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막히는 게 편견인 거예요. 과거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하고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 그걸 조현병이다 혹은 정신장애다라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 구성을 2등 국민처럼 차별시키는 이런 보도다, 차별시키는 미디어의 움직임이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시민들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권고안들이 좀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만들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한두 개씩은 정신질환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균열을 내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던져서 그러니까 언론인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펜인데 제가 책을 쓰고 뭐 하면 또 보고 일개 유튜브 방송이긴 하나 여기도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한두 명은 볼 거 아니까 계속 균열을 내는 거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국가 책임제가 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가 늘리고 이들에 대해 사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치료 지원도 더 해줘야 되고 이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기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기자인데 그러니까 뭐 조현병 정신질환 알고 보니 엄마는 조현병 막 이렇게 쓰면 그런 기사에는 댓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욕을 쓰라는 게 아니라 부끄럽다. 이 독자로서 이런 기사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어떤 심화시킴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자들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도 기자니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썼으면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기사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박혀야 되거든요.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현균 기자님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 알았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